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란 게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기 마련입니다. 한때는 너무 못난 아비라 자식 앞길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고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큰 위로를 준 것도 아이들이었습니다. 한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욕심 없이 그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배우자 역시 같은 고향의 후배로 어질고 현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중신을 서주었고 평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만남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나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무렵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도시로 나가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배운 거라곤 농사뿐이니 도시로 나가면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배우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도 아이들이 배움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책을 사주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직접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답답하기도 했지만 배우자는 늘 아이들 곁에서 지혜롭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나날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남아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현실이 버겁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절실하게 다가왔고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저는 더욱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밭을 가꾸고 계절마다 변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부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묵묵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도시로 나가서 당장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야. 하지만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여러모로 이사하는 게 맞겠지? 꼭 도시에 살아야 아이를 잘 키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당신이 도시 생활을 기대하기보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모두가 힘들게 지내는 것보단 시골에서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고 편하게 자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도시 생활이 걱정이 많긴 해. 당신 말 듣고 보니 무리해서 도시로 가는 것보다 아이가 어디에서 더 행복하게 자랄지 고민하는 게 우선인 것 같네. 당신은 역시 현명한 사람이야. 배우자는 언제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논밭을 지키며 벼농사와 채소 농사를 짓고 아내는 제가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돌보는 한편 텃밭에서 상추며 깻잎 같은 작물을 키웠습니다. 아침이면 닭장에서 갓 낳은 달걀을 챙기고 마당 한편에 심어둔 고추를 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고추 농사가 잘 돼서 다행이에요. 벌써 빨갛게 익은 게 많네요. 그러게. 작년엔 장마가 길어서 걱정했는데 올해는 날씨가 도와주네. 아내는 바구니 가득 고추를 따다 놓고는 새참으로 싸온 보리밥과 열무김치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고된 농사일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농사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날씨에 따라 농사의 성패가 갈렸고 한 해 농사가 망치면 생활이 팍팍해졌죠. 때론 가뭄이 찾아와 논바닥이 갈라지고 때론 태풍이 불어 곡식들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한 해 한 해를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저 집은 금실도 좋고 농사도 부지런히 잘 짓는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도 힘든 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셋째가 생겼대. 정말? 우리 집에 막둥이가 오는 거야? 응. 이제 곧 태어날 거야. 가족 모두가 기뻐했지만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왜 그래? 어디 아파? 배가 너무 아파.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웃집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무사히 돌아와줘.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한 거 내가 보답할 기회를 줘. 막둥아, 엄마랑 무사히 아빠 품에 안겨야 한다. 알았지?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다출혈로 아내는 떠났고 뱃속의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나만 두고 가면 이제 어떻게 살라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못 보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한동안 술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아이들의 눈망울이 보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고 슬퍼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중한 두 아이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아빠, 괜찮아?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이런 모습을 바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49제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아빠, 그러다 몸 버린다니까. 좀 쉬면서 해요. 괜찮아. 그냥 일하는 게 나아. 밤낮으로 일하며 집에서는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식사해요. 여보, 내일 공휴일인데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갈까?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야, 너 왜 울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어디 다쳤어? 아빠, 애들이 나 자꾸 놀려. 엄마 없는 애라고 막 놀렸어. 난 왜 엄마가 없어? 너 엄마 없는 애 아니야. 엄마가 왜 없어?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안아주고 맛있는 거 해주던 거 기억나지? 엄만 우리 딸 마음속에 있어.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런 소리 하면 말해줘. 나 엄마 있어. 우리 엄만 영원히 여기 가슴속에 살아. 이렇게 알았지? 응.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런 마음을 알아준 걸까요? 이내 다시 씩씩하게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빠, 또 식사 안 하셨죠? 자꾸 밥 걸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밥 다 드시는지 제가 앞에서 지켜볼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입맛이 없고 밥 먹을 생각이 안 나더라. 속도 좀 더부룩하고. 정말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당장 저랑 병원에 가요. 아버지 맨날 오빠하고 제 건강만 신경 쓰고 정작 아버지 건강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어디 아프면 약도 잘 챙겨 드시고 병원도 바로 가야 한다고요? 식사하시고 당장 병원에 같이 가요. 안 그래도 네 오빠가 양배추즙을 몇 박스나 보냈더라. 너희들이 이렇게 아빠 걱정을 해주니 벌써 다 나은 것 같다. 말도 마요. 그 양배추즙 저한테도 보냈다니까요. 먹나 안 먹나 지켜본다면서요? 우리 오빠지만 진짜 못 말려요. 시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바르게 자라났고 언제나 가족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다녀와 대학을 졸업할 무렵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군청에서 일하고 있었고 딸은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그 근처 회사에 입사한 상태였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와서 아빠를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늘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아빠, 제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 선물 준비했어요. 짜잔, 새빨간 내복이에요. 아이고, 이런 빨간 내복을 어떻게 입니까? 마음은 고마운데 남사스럽구나. 아빠, 제가 진짜 선물은 따로 준비했죠. 이거 보세요. 고급 양복이에요. 맨날 작업복만 입으시잖아요. 중요한 자리 갈 때 입으시라고요. 이렇게 비싼 옷을 사오다니 정말 고맙다. 이 옷은 아끼고 아껴서 내 시집 갈 때 입어야겠다. 안 돼요. 절대 아끼지 마시고 자주 입으세요. 읍내 나가실 때도 엄마 보러 가실 때도 꼭 입으셔야 해요. 약속. 그래, 알겠다. 그런데 내가 이젠 엄마 이야기도 편하게 하고 농담도 할 정도로 컸구나. 대견하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자기 개발에도 힘쓰더니 결국 대기업으로 이직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주 오던 딸아이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딸,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 아빠, 요즘 야근이 많아서 주말엔 좀 쉬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내 얼굴이 오래 못 본 것 같아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데이트도 잘하고. 네, 데이트요? 아빠도 참, 제가 무슨 데이트를 한다고. 괜찮은 총각이면 이 아빠한테 바로 소개해야 한다? 아빠가 봐야 괜찮은 놈인지 아닌지 알지? 진짜 우리 아빠 눈치 하나는 세계 1등이라니까. 알겠어요. 날짜 잡아서 같이 갈게요. 그렇게 기다리던 중 갑작스럽게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위암 1기.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복강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만 말했는데 전해 들었는지 울며불며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괜찮은 거예요? 위암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초기라서 수술도 간단히 끝났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아프진 않으세요? 괜찮다니까.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딸 아이는 여전히 아빠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픈 데는 없으세요? 아유, 진정 좀 해라. 수술도 잘 끝났고 아주 초기에 발견한 거라 오래 입원할 필요도 없다잖아. 누가 보면 초상 치르는 줄 알겠다. 정말 그래도 암이라고요? 암? 평소에 식사도 안 하시고 약주 드셨죠? 오빠가 보낸 양배추즙은요? 그거 다 드신 거 맞아요? 이 아빠 멀쩡해. 네가 호들갑 떨어서 더 아플 것 같다. 그보다 네 옆에 있는 청년은 누구니? 손님을 모셔왔으면 인사부터 시켜줘야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주 지적이고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지혜 남자친구 되는 이국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병실에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빠, 이 사람이 제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빠 소식 듣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울기만 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줬어요. 아유, 그랬구나. 반가워요. 딸애가 언제나 소개해주나 했더니 이렇게 환자복 차림으로 만날 줄은 몰랐네. 내가 미안하네. 좋은 옷으로 만났어야 될걸. 아닙니다, 아버님. 갑자기 수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얼른 완쾌하셔야지요. 뭐 불편하시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사위는 100년 손님인데 이렇게 대접해서 쓰나? 내가 태어나고 몸 좀 추스르면 정식으로 식사 자리 한번 가져요. 그때 앞으로 두 사람 계획도 좀 듣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딸과 함께 한밤중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에게 간략히 들어보니 그는 국내 유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첫인상 그대로 지적으로 보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는 바쁜 교수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내려와 병간호를 도왔습니다. 딸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아빠, 약 드시기 편하라고 제가 시간마다, 요일마다 정리해서 약통에 넣어놨으니까 교대로 드시면 돼요. 알겠다, 알겠어. 내가 프린트까지 해서 온 집에 붙여놨잖아. 이제 보고도 배울 것 같다. 아빠, 말로만 맨날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 매번 대충 넘어가시잖아요. 이젠 절대 안 돼요. 절대. 아빤 저 결혼해서 애들 낳고 그 애들이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는 거 보셔야 돼요. 아이고, 그러다 200살까지 살겠다. 그럼 하늘에서 네 엄마는 언제 만나냐? 아이 진짜. 지금 농담하실 때가 아니라고요. 엄만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더, 아니 아주 많이 기다리라고 하세요. 딸의 애정이 담긴 잔소리 덕분인지 수술 후 빠르게 완쾌했고 곧 농사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 시집 못 간다고 그만 내려와도 된다고 했지만 매주 내려와 일주일치 반찬을 해놓고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사준 양복을 입고 가려 했는데 기어이 새 양복을 사주어 그 옷을 입고 상견례 자리에 나섰습니다. 사돈 어른, 이렇게 점잖고 올바른 청년을 사위로 맞이할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딸아이도 성실하고 야물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돈 어른과 사부인이 많이 가르쳐 주시면 금방 따라서 배울 겁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혜진이가 워낙 살갑고 부침성이 있어서 저희도 귀여운 딸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돈께서도 혼자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뭘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죠. 그 점은 우리 애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줘서 그런데 혹시 사돈 어른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아들이 다 좋은데 너무 과묵한 게 문제예요. 아, 예비 사위가 말하지 않은 모양이군요. 저는 시골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원래 논에서 조그맣게 채소를 기르다가
지금은 배나무 몇 그루 기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 농사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요? 말끝이 살짝 올라갔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물어볼게요. 농사일을 하다 보면 버는 것보다 빚이 더 많다고 하던데 혹시 자산 규모는 어떻게 되시죠? 빚은 얼마나 있으신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순간 속이 확 뒤집혔지만 꾹 참고 답했습니다. 뭘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농사 짓는 땅도 다 제 땅이고 빚도 없습니다. 돈 문제로 애들 고생시킬 일은 전혀 없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짓말 하나하나가 다 혼인빙자 사기거든요. 점점 도를 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당황스럽고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히 듣고 있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인사 나누는 자리인데 적정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얼굴이 붉어졌다. 뭐야? 적정선을 지키라고? 내가 지금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서 할 말이니? 아니, 내가 뭐 못 물어볼 걸 물었어? 우리 아들이 곧 정교수 될 사람인데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집에 선뜻 장가 보내고 싶겠니? 그러다 알고 보니 빚더미에 앉은 집이면 그거 다 우리 아들 고생할 거 아니야? 순식간에 상견례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예비사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너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다 너 걱정돼서 이러는 거잖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옆에서 사돈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어허, 당신 그만 좀 해. 상견례 자리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리고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걱정이 앞서서 큰 실례를 했네요.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 말에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결혼을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평소에 두 분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아까 말실수하신 걸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말씀드린다니까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용히 듣고 있던 옆자리에서도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의 무례를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 말씀드려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둘이 저렇게 서로를 생각하는데 어쩌겠는가. 결국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알려야 하고 서울까지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고 할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다행히 동네분들도 대부분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다고 해서 신경 쓸 건 많았지만 마음은 기뻤습니다. 시골 어르신들도 많고 친척들도 다 같이 서울로 간다고 해서 버스 2대는 빌려야 할 것 같아. 정말요? 먼 길인데 너무 감사하네요. 버스 걱정은 하지 마세요. 관광버스로 2대 보낼게요. 그래, 고맙다.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예약만 부탁해. 내가 뭘 할 줄 알아야지. 아니야, 제가 부담해야죠.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다. 이런 것도 못 해주면 아버지가 아니지. 너야말로 돈 쓸 일 많을 텐데 이런 건 나한테 맡겨. 고마워요. 나한텐 우리 아빠밖에 없어요. 살면서 농사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좋은 거 한 번 못 해줬는데 결혼할 때만이라도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싶었어. 말은 안 했지만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미리 빼둔 돈도 있었고 잘 살기만 하면 내가 못 해줄 게 뭐 있겠어.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빠, 그래서 드레스는 전에 사진 보내드린 그걸로 하기로 했어요. 식장도 교통 좋고 식사 맛있는 곳으로 예약했고요.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으니까 걱정 마세요. 너랑 사위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은 안 해. 그래도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더 많이 상의하고 나보다도 얘기도 많이 했을 텐데. 에이, 아빠. 좋은 일 놔두고 눈물 나게 할 거예요? 엄마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니까요. 요즘 꿈에 엄마가 자주 나와요. 엄마도 내 결혼이 걱정되나 봐요. 정말? 꿈에 나왔어? 너희 엄마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거든. 하늘에서도 잘하고 있나 궁금했나 보다. 결혼식을 잘 끝내고 무사히 시집 보내야 아내에게 면목이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버지로서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곧 다가올 예식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딸의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하긴 했지만 새벽에 걸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 밤중에 무슨 일이야? 아빠 저예요. 아버지. 그래. 아빠 여기 있다. 술 마신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빠. 그래, 무슨 일이야? 어서 말해봐. 아빠, 나 이제 어떡해요? 왜 그래? 너 지금 울고 있니? 무슨 일인데 그래? 아빠, 나 파혼 당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가난한 농사꾼 집안이랑은 도저히 결혼 못 시키겠대요. 지금이라도 결혼 깨자고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들 부교수인데 사자 들어가는 집안 면을 봐야겠다고. 결혼식 이틀 앞두고 그런 말을 하다니. 그 사람은 뭐라고 해? 우리끼리만 결혼하재요. 차라리 부모님은 안 오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남편 어머니인데 어떻게 평생 안 보고 살아요? 울지 마. 일단 진정하고 날 밝으면 다시 얘기하자. 너 지금 너무 취했어. 우선 그 사돈댁 주소 하나만 보내두고 넌 일단 좀 자둬라. 집 주소를요? 주소는 왜요? 어쩌시려고요? 이 애비한테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주소만 좀 보내줘. 제가 집 주소는 모르고 어머님이 하시는 가게 주소는 알아요. 일단 그거라도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일단 오늘은 자고 일어나거든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딸을 진정시키며 전화를 끊었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눈앞에 있었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딸에게서 예비 사돈이 운영한다는 가게 주소가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주소를 보고 있자니 마치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 듯 화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날이 밝도록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이 되자마자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버스 티켓을 끊고 도착한 곳은 낯선 도시의 한 시장 입구였습니다. 전화로 길을 물어가며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작은 이불 가게 앞에 다다랐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예비 사돈이라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에서는 화려한 차림새였는데 오늘 보니 농사를 짓는 자신보다도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걸음에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예, 어서 오세. 아니,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지난밤 우리 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이미 얘기 들었으면 다 끝난 일인 것도 알 텐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이래서 시골 사람들이 무섭다니까. 혹시 낫이라도 들고 오시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 아주 경박한 말투로 답하는 상대편의 모습은 정말 못 배운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못 참겠네요. 감히 내 귀한 딸 눈에 눈물을 나게 했단 말입니까? 뭐라는 거야? 내 아들도 내 피눈물 나게 할 게 뻔한데 엄마 된 입장에서 그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요? 이래서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집안이랑 결혼 못 시키는 거지. 흙 파먹고 사는 무식한 농부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뭐라고요? 지금 농사 짓는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그래. 아무리 조그마한 가게라도 시골에서 당신처럼 천박하게 흙 묻히고 사는 것보다 서울에서 장사하는 게 낫지. 이보세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군요. 농사 짓는다고 해서 조선시대 소장농들처럼 사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라는 게 있죠. 결혼 이틀 전에 갑자기 파혼을 통보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요즘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고 해서 결혼을 없는 겁니까? 이런 수준 낮은 집안이라면 우리도 결혼 못 시켜서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서로 결혼 안 시키면 되겠네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더럽게 센 집안과 사돈 맺을 필요 없겠어요. 그쪽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나 알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배 농사 짓는다기에 마당에 나무 한 그루 심어 놓은 줄 아십니까? 내가 기른 배가 전국 마트, 대형마트 할 것 없이 얼마나 유통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도 쥐꼬리만 한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어디서 유세입니까? 서울에 땅 한 평이라도 있으십니까? 시골이라고 무시합니까? 내가 가진 땅이 몇 평인지 알고 그런 말 하는 겁니까? 괜히 내 입으로 잘난 척하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더니 이게 사람을 거지로 아나 봅니다. 서로의 감정이 극에 달한 가운데 시장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이불 가게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말로는 해결되지 않을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가 뭘 보고 믿냐고. 못 믿겠으면 당신 그 잘난 아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냐? 적어도 부모라면 돈과 재산에 연연하지 말고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라야지. 그런데 왜 남의 딸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있어? 그리고 소식 못 들었지? 내가 여기 오면서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당신 아들이더라고. 당신 아들은 부모와 인연을 끊더라도 우리 딸과 결혼할 생각이라던데? 그거 알고 이렇게 기세등등한 거요? 내 아들이 그랬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키웠는데 누구 덕분에 걔가 교수 직함까지 달았는데? 걔가 그렇게 지 엄마가 낳고 길러준 은혜도 모르고 가슴에 비수를 꽂을 애인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은 절대 안 그래. 피차 애들 키우는 처지에서 무슨 심정인진 알겠지만 당신 완전히 틀렸어. 당신 아들이 부교수인 건 알겠는데 우리 딸도 대기업 사원이야. 어디 가서 꿀릴 거 하나 없다고. 당신 못 믿겠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 아들한테 바로 전화 걸어볼게. 그럼 믿겠어? 전화가 걸렸고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받았다. 네, 아버님.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예비 사위가 전화를 받자마자 죄송하다며 바로 납작 엎드려 빌더라고요. 사과는 됐고. 자네, 이 결혼 어쩔 생각인가? 지혜의 말을 들어보니 자네는 결혼을 계속 밀어붙이고 싶어 한다던데? 네, 그게 전 따님과 절대 못 헤어집니다. 아니, 안 헤어집니다. 설사 제가 어머니와 인연을 끊더라도 저는 이 결혼을 할 겁니다. 아버님만 절 믿어주신다면 저 다시는 지혜의 눈에 눈물 흘릴 일 만들지 않을 자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상대는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알겠네. 내가 다시 전화하겠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나한테 얼마나 다정하고 착한데. 고작 결혼 반대했다고 엄마랑 인연을 끊겠다고? 저거 우리 아들 아니야. 전화 다시 걸어줘요. 근데 이 서방이 아무리 집안과 인연을 끊고 정교수 자리를 달아도 난 우리 딸과 결혼 못 시킵니다. 당신 말처럼 나 돈 좀 있고 가진 거 많은 사람인데 그럼 나도 사자 달린 집안과 결혼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딸도 대기업 다니겠다. 나도 돈 좀 있겠다. 내가 왜 이런 이불가게나 하는 집이랑 결혼을 시킵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이자 상대는 이제 원망 어린 눈빛을 보내며 퍼붓듯 말했다. 그렇게 돈 많고 가진 거 많으면 진작에 좀 얘기해주지. 그러면 파혼 얘기까지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내가 지금껏 어떻게 키웠는데 피눈물 나게 키웠어요. 그래서 난 우리 아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우리 아들이 덩덩거리고 잘 살았으면 해서 독한 마음 먹고 그런 거지. 당신도 아들 딸 키운 아빠니까 내 마음 잘 알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 솔직하게 서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는 거죠. 잘나신 양반이 왜 그런 걸 모를까? 당신 같은 시어머니 밑에 우리 딸 시집 보냈다가 무슨 꼴을 겪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아무튼 내 할 말은 끝났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상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허망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말다툼이 제법 격했으니 온 시장에 소문이 다 났을 테지요. 늦은 밤이 돼서야 녹초가 된 채 집에 도착했고 씻지도 못하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딸이 아침 일찍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전화 왜 이렇게 안 받으세요? 전 무슨 일 난 줄 알았어요. 어제 어머님 이불가게 찾아가셨다면서요? 넌 그 소리 하려고 이 아침부터 내려왔어? 회사는 어쩌고? 연차 냈어요. 가서 무슨 말씀 나누신 거예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해보니 그때보다 더 경우 없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더구나. 아무리 이 서방이 좋은 사람이라도 난 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 이 서방이 나 아플 때 수시로 병간호도 오고 신경 많이 써준 건 알고 있지만 부모 자식 가는 천륜이야. 천륜을 어떻게 무 자르듯 쉽게 끊겠니? 지금이야 마음이 앞서서 천륜이라도 끊겠다고 덤비겠지만 그건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아는 거야. 결국 못 이긴 척하고 부모님 만나러 가자고 할 거야. 그런데 난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내 딸이 평생 시달리는 거 절대 못 봐. 넌 우리 집의 보물이고 내 하나뿐인 귀한 딸이야. 널 그런 집에 시집 보내면 나중에 내 엄마 얼굴을 무슨 자격으로 보겠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요.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울지 마라. 넌 잘못한 거 하나 없어. 그냥 이 아비가 못나서 내가 안 해도 될 마음고생을 하는구나. 아빠, 지금 우시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딸이 내 앞에서 미안하다며 우니 나도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암 투병할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났는데 자식 눈에 눈물 나는 거 보니 내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당장 헤어질게요. 아버지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연락해서 파혼하겠다고 말할게요. 그래. 일단 밥부터 먹고 서울로 올라가라. 여기 있어봐야 마음만 복잡할 거야. 네. 그래도 조금 더 있다가 올라갈게요. 오후가 다 되어서야 떠난 딸은 한참 뒤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 이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렇게 정리해가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은 너무 속상하고 아프지만 좋은 가르침이 됐다고 생각하려고요. 저는 저 속상한 것보다 가족들이 속상해하는 걸 정말 못 보겠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결혼보다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동안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딸이 이 메시지를 쓰면서 얼마나 울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도 딸도 분명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풍문으로 들려온 이야기. 그 아들이라는 사람, 모든 사연을 듣고 술 마시고 이불 가게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다더군요. 죽느니 사느니 하며 서로 눈물 쏙 뺐겠지요. 예비사위였던 사람은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터뜨린 듯 했습니다. 엄마, 내 인생 망친 건 엄마예요. 왜 그런 말을 하니? 농사 짓는 집에 장가가면 인생 망칠 것 같다고? 아니요. 이미 엄마 아들로 태어난 순간 난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도 가려 사귀라고 하고 급식 메뉴 하나하나까지 학교로 전화해서 확인했죠. 내가 친구들에게 어떤 놀림을 받고 살았는지 알아요? 그건 다 널 위해서. 그걸로도 모자라 결혼까지 망쳐야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잘 되라고 한 건데. 그래서 내가 잘 된 게 뭔데요? 친구도 하나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는데 어머니 바람대로 제 곁에 남은 게 대체 뭔데요? 어머니 하나요? 그거 원하신 거예요? 결국 예비 신랑과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남자는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도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아버님이 설득해 주시면 마음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제발요. 저 그 사람 없이 못 살아요. 아이고, 젊은 친구야. 자네 앞길이 얼마나 창창한데 못 살겠다는 소리를 하나? 정말 안타깝게 됐지만 이제 전화 그만해줬으면 좋겠네. 미안하지만 더는 받지 않을 거야. 아버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은 사람도 한국에 미련도 없다고. 차라리 잘된 결정이라 여겨졌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니 미국에서 더 큰 일을 하고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고 계시죠? 자네 소식은 딸에게 들었네. 큰 결정을 했다고. 네. 학교도 진작 그만뒀고 미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 계속 집착할 것 같고 어머니한테 휘둘리며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으로 인해 심려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버님, 잠시나마 장인 어른으로 모실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에휴, 이 안타까운 사람아. 젊은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해? 그래도 자넨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미국에 가서도 성공할 거야. 힘들었던 일은 다 잊고 새 인생 잘 살아보게. 우리 지혜와 난 잊고 부디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라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부디 건강하세요. 그렇게 한때 사위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돈 어른. 일을 어째요? 우리 아들이 글쎄 한국에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간답니다. 울며불며 매달리는 소리였다. 날 안 보고 사는 것도 모자라 아예 한국을 뜬대요. 사돈, 제가 염치 없지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들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전화도 문자도 받질 않아요. 그래도 사돈 말은 잘 들으니까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뿐인 우리 아들 없이는 제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겠어요.
저와 연락 안 하고 살아도 좋으니까 한국에만 있어 달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발요. 허참 이미 결심한 마음을 내가 뭘 어쩌겠습니까? 제게 이렇게 전화할 시간에 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돌아설 줄 압니까? 그렇게 욕심만 부리다 결국 하나뿐인 자식과 인연을 끊고 혼자 쓸쓸하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발길을 끝내 붙잡지 못한 채 새벽 시간 훌쩍 한국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여전히 회사 생활을 잘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얼굴이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이겨내려 애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딸과 단둘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어때? 회사 일은 괜찮고? 응, 뭐 그냥저냥. 정신없이 바쁘지만 할만해요. 그래도 힘들면 쉬엄쉬엄 해야 한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는요?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럼 나는 뭐 다 괜찮지. 그렇게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문득 딸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다 지나간 일이지만 정말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겠지?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을 거야. 성실한 사람이었잖아. 어디 가서든 자기 길은 잘 찾아갈 사람이지. 그러면 됐어요. 너는 어때?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냐?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물잔을 굴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젠 후회도 미련도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인 나는 안다. 내 말이 진심이면서도 어딘가 조금은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라는 것을. 그래. 너만 괜찮다면 됐다. 하지만 혹시라도 다시 좋은 인연이 찾아오면 그땐 너무 마음 닫아버리지 마라.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진짜로.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후련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앞으로도 그렇게만 살면 돼. 서로 미소를 지으며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봄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게 그런 것인지도 모른습니다. 어떤 인연은 끝이 나야 하는 법이고 어떤 이별은 지나야만 새로운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저는 다만 내 딸이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면 이번엔 마음껏 사랑받고 온전히 행복할 수 있기를. 그때가 오면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인생은 계속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